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이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이씨 할머니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몽마르트 언덕. 그건 저와 남편의 꿈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흔히 말하는 서울 촌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지만 여자로서 대학물까지 먹었답니다. 불어불문학과 전공이었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저는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주체성 없는 갓 20살 된 애송이였고, 그런 저를 쥐고 흔들려는 사람들은 많았죠. 그러다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같은 대학교 다른 학과 선배로 만난 남편은 유일하게 저를 멋대로 흔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자 대할 줄 모르는 법학과 쑥맥이었거든요. 남자라면 무릇 대담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터라 당시에는 그런 쑥맥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쑥맥이 생각보다 책임감도 강하고 남들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감정에 치우쳐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를 잘 잡아줬고요. 그래서 그 쑥맥이 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저는 곧바로 그와 결혼했어요. 한심하던 쑥맥이 믿음직한 남편으로 변모한 거였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참 복 많은 삶이었구나 싶네요. 물론 남편과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똑같이 대학을 나왔지만 일단 남편이 잘 되고 봐야 한다는 시댁의 뜻을 따라 저는 공부를 접고 남편 고시 뒷바라지만 했죠. 번번이 그가 시험에서 떨어질 때면 온갖 정성으로 그를 위로하고 밤새워 공부하는 그를 위해 간식도 만들어 바쳤어요. 도저히 못 참아 주겠는 순간도 있었어요. 하루는 집 생활비가 크게 비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달치가 아니라 여러 달치가요. 없는 살림이라 더 철저히 관리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돈이 사라지니 난리가 났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생활비를 갖고 자기 후배 학비를 내줬더라고요. 그때만큼 남편이 미웠던 적은 그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친척에게 돈을 빌려 어떻게 상황을 모면하긴 했지만 남편이 너무 미웠답니다. 그 사이 태어난 아들을 등에 업고 다니며 키운 건 덤이었죠. 저라고 그런 삶이 마냥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이 고시에서 틀린 문제들을 같이 보고 있자면 남편도 헷갈려 하는 걸 제가 맞출 때도 있었거든요. 맨날 공부할 때 곁에서 아이를 보면서 곁눈질로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외운 거였죠. 그럴 때면 남편은 분해했고 저는 킬킬 웃었죠. 웃으면서도 만약 내가 남편 대신 사회에 진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자기 인생을 찾겠다고 결혼과 육아 때문에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할 테지만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가족과 남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건 줄로만 알았죠. 그래서 마침내 남편이 변호사가 되어 사무소까지 개업했을 때는 속된 말로 정말 기분이 째지는 것 같았어요. 수년간 저를 기생충 남편한테 등골 빼먹히는 불쌍한 새댁으로만 보던 이웃들도 하루아침에 허리를 굽실거리며 제 이름 뒤에 사모님을 갖다 붙였고 아이고, 우리 사모님 오셨네. 명절에 내려가면 늘 죄인처럼 구석에 앉아있던 저랑 남편은 어깨를 당당히 펴고 개선장군처럼 목소리를 쩌렁쩌렁 울려댔죠. 지금 생각해보면 다 철없고 부질없는 것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변호사가 된 건 아이의 학교 생활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딱히 먼저 밝히지 않아도 선생들이 먼저 알아채고 찾아와 인사를 했고, 바라지도 않은 그들의 소개와 고민, 인사를 들으며 고개를 앞뒤로 까딱까딱 끄덕여주면 그들은 제 고갯짓이 대단한 구원이라도 된 양 기뻐했죠. 그게 하루 이틀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동네 사람은 물론이고 학교, 시장, 명절 모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저에게 남편에게 부탁할 것들을 들이대니 문제였어요. 아이고, 우리 변호사 사모님 오셨네. 다들 여기 인사부터 해. 피곤했지만 그래도 감내했죠. 특히나 학교에서는 아들 경수의 생활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어요. 우리 아들 경수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아쉬운 게 있다면 저의 우유부단함에 남편의 쑥맥 기질을 그대로 타고났다는 거였죠. 머리는 좋은데 우유부단해서 어떤 걸 목표로 잡아야 할지 몰라 방황했고, 얼굴도 적당히 반반했지만 쑥맥 기질 때문에 어울려 다니는 여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드센 아이들 뿐이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성질은 그대로 굳어져서 대학교 졸업 이후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졌고요. 그 와중에 고집은 또 어찌나 센지. 저랑 남편이 둘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기센 여자친구인 소연이랑 기어코 결혼했고, 저는 소연이랑 꼭 결혼할 거예요. 결혼 못하면 그냥 한강 다리에 뛰어들 거라고요. 너는 절대 사업가 체질은 아니니 사업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고집을 부려 사업을 시작해 번번이 말아먹더라고요. 이번 건은 무조건 된다니까요. 진짜 한 번만 믿어봐요. 남편하고 저는 그런 경수를 보며 혀를 끌찼지만 어쩌겠나요. 하나뿐인 아들인걸요. 안타까운 건 둘이 자기 선택의 결과를 곧 맞이했다는 거예요. 경수와 소연이는 결혼 초기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어요. 경수는 계속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이것저것 사업에 손을 대봤지만 그때마다 실패로 끝나기 일쑤였죠. 처음 몇 번은 작은 손실로 넘어갔지만 점차 부채가 쌓여가면서 생활비도 없다고 하더군요. 경수도 경수였지만 소연이는 그런 상황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꾸려가는데 자기는 매일 빚 독촉 전화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어 보였죠. 주변의 시선도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친척들과의 모임에서 경수와 소연이는 항상 눈치만 보며 지내는 게 티가 났거든요. 저희는 그런 둘이 딱하기도 하고 이미 예정된 결과였기에 깝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집안 말아먹을 정도로 사고 치지 않는 게 어디냐고 그 정도를 위안 삼으며 살아갔죠. 적어도 경수랑 소연이 둘이 서로를 사랑하는 건 느껴졌으니까요. 며느리 소연이는 좋게 말하면 전생의 장군감 스타일이에요. 문제는 장군이 여자 몸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어머니, 진짜 남편 말이 맞아요. 이번 건은 무조건 된다니까요. 이미 제 친구들도 다 투자했어요. 경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잘 되던 사업도 소연이의 부추김 때문에 욕심을 부렸다가 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정작 경수 본인은 소연이 때문인지는 모르는 것 같았지만요. 그럴 때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돈을 꾸러오면 남편이 호되게 한 소리씩 했죠.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녀석이 아직까지 부모에게 손을 벌리냐면서요. 너희 둘 이제 나이가 몇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한테 손을 벌릴 셈이냐? 너희들한테 꿔줄 돈도 이제 없다. 나중에 듣다 못한 경수가 저에게 따로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저도 받아줬지만 점점 말이 선을 넘더군요. 대체 아빠는 왜 나한테 저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야? 나라고 자기한테 돈을 빌리고 싶어서 빌리겠어? 빌리지 않으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저딴 식으로까지 말해서 사람 자존심을 깎아내리냐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들어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단호하게 말했죠. 저딴 식이라니 너희 아버지도 다 널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결국 내가 돈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니? 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소연이 너도 마찬가지다. 곁에서 남편이 무리하지 않도록 내가 잘 막았어야지. 엄마까지 왜 그래? 그럼 나더러 진짜 어디 가서 죽으라는 거야? 맞아요. 어머니까지 저희한테 이러시니까 정말 힘드네요. 제 말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둘을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앞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뒤에서 저랑 있을 때는 경수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소연이랑 경수한테 더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냥 이를 갈며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들네 집안에 개입해서 좋은 꼴 난 적을 본 게 없으니까요. 저희 부부 주변에도 비슷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명절에 인사 안 온다고 싸우고, 부모를 반찬 가게로만 안다고 저한테 며느리 뒷담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성격 괄괄한 소연이도 저희 남편을 무서워한다는 거였답니다. 남편이 저한테는 자상한 편이지만 남들한테는 엄청 차가운 편이거든요. 며느리랑 아들도 예외는 없었죠. 그래서인지 소연이도 남편 앞에서는 기죽어서 다녔고요. 덕분인지 남들은 며느리가 대들거나 시어머니를 박대한다고도 하던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계절이 흐르고 남편과 저희 좋은 세월도 점차 지나가면서 점점 거울을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뭐랄까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아직도 마음은 캠퍼스를 노다니던 파릇파릇한 여대생의 그것인데 거울 속 담긴 제 얼굴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 한숨이 늘더라고요. 당신 한숨이 많이 늘었네. 남편의 말에 제가 피식 웃으면서 답했어요. 늙어서 느는 건 한숨하고 나이밖에 더 있겠어요? 남편이 제 말에 웃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몽마르트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게요. 나 은퇴하고 나면 우리 같이 프랑스에서 살아보는 건 어때? 몽마르트 언덕에 가서 와인도 같이 한잔하고 말이야. 당신 프랑스어 전공인데 정작 진짜 프랑스는 한 번도 못 가봤잖아. 프랑스 못 가본 불어 전공자. 남편이 킬킬대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누구 놀리냐고 남편을 째려보다 말했어요. 몽마르트요? 갑자기? 그래, 얼마 전에 후배 녀석이 다녀왔는데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 녀석이 최근에 프랑스 법률 사무소에 들어갔잖아. 아, 또 민 변호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고작 선후배 인연이잖아요. 우리가 살기까지 하려면 꽤 오랫동안 있어야 할 텐데. 너무 민폐 아니에요? 민 변호사랑 남편이 친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겨우 친구 사이에 타지 생활 도움까지 받는 건 무리가 아닐까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그거 기억나? 내가 우리 생활비로 내 후배 학비를 내준 적 있었잖아. 네, 기억나죠? 그때는 정말 경수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때 그냥 도망갈 걸 그랬나 봐요. 맞아,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런데 그때 내가 학비를 내준 게 바로 민 변호사야. 집안이 어려워서 당장 생활비도 없던 상황이더라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었는데 내가 학비를 내주면서 막았지. 덕분에 녀석도 지금까지 나에게 꼬박꼬박 연락하고 말이야. 언제든 은혜 갚을 일이 있으면 꼭 갚고 싶다고 하면서. 아, 그 왼수가 바로 민 변호사였어요? 제가 농을 던지니까 남편이 발끈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킬킬 웃었죠.
민 변호사는 남편의 제일 친한 대학 후배 변호사였어요. 저하고도 구면이었고 결혼한 이후에는 거의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고요. 한참 남편하고 장난을 치다가 결국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몽마르트인지 뭔지 기회가 되면 우리 꼭 같이 가봐요.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사람이 갑자기 몽마르트 이야기를 꺼낸 건 세월 때문에 우울해하는 저를 위해 한 말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은퇴 계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풍을 맞았거든요. 풍을 말로만 들어봤지 가까운 사람이 당한 걸 직접 보긴 처음이었는데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그 총명하던 사람이 한 번 쓰러져 머리를 다치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오른쪽 다리랑 팔을 못 쓰는 데다 말도 어눌해지고 남편도 스스로 괴로워도 하고 저한테 미안해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미어지더라고요. 남편이 어눌한 말투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고개를 가로젓고 남편과 눈맞춤을 했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당신 덕분에 행복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남편이 아프게 되면서 일을 못하게 된 건 당연했죠. 그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힘을 많이 써야 했죠. 남편과 함께 어디를 가려면 매번 직접 차를 운전해야 했고, 몸이 불편해진 남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만 해도 제가 함께 해야 했으니까요. 바깥에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려면 남편의 휠체어를 직접 지고 이고 차에 담아야 했죠. 그 모든 과정이 힘들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힘들었답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남편을 사랑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사랑이라는 말도 낯간지럽지만 제가 사랑하던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옆에서 보는 것만큼 힘든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까지는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풍을 맞기 전까지는요. 두 번째 풍을 맞으니까 그건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상태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리는데 아무리 말을 걸어도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고 남편도 괴롭겠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정말 괴로웠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남편이 이렇게 되다니. 처음 저에게 겸연쩍게 말을 걸며 다가오던 그 총명하던 쑥맥 청년이 그저 세월의 흐름이라는 저주 때문에 이런 몰골이 되다니. 내가 조금 더 이 사람을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싶어서. 몸에 좋은 걸 조금이라도 진작에 챙겨줄 걸 싶어서. 한동안은 죄책감에 간병하면서도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힘들다 보니 주변이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며느리 소연이가 미웠어요. 아들네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 저희 집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둘 다 처음에만 몇 번 얼굴을 비췄지 나중에는 아예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였지만 남편이 경수에게 돈을 빌려줄 때 진심을 담아 조언해 줬던 걸 마음에 쌓아두고 있었더군요. 돈보다 세상이 무섭다는 걸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노력한 아빠를 오히려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수나 소연이나 어떻게 둘 다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마음이 답답하고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도 그럴 게 그 두 명 다 남편이 건강할 때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만 했지. 정작 남편한테 도움이 필요하니까 입을 싹 씻었으니까요. 정이 뚝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된 건 남편의 후배 민 변호사였어요.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에서 한달음에 날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전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버린 남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요. 선배님이 어쩌다 이런.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습니다. 형수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말이라도 고맙네요. 남편이 두 번째로 쓰러지고 나서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습니다. 아니에요.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울 따름인걸요. 남편도 와줘서 기뻐할 거예요. 민 변호사는 대답 대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걱정과 슬픔이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 민 변호사는 자주 병원에 들러 남편의 상태를 살피고 제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봐 줬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바쁜 사람을 붙잡고 폐를 끼치는 것 같기도 했죠. 그래서 먼저 말했어요. 민 변호사님, 이 정도면 이제 괜찮아요. 남편도 나도 민 변호사님이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 충분히 고마워요. 그러니까 바쁠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시간 쓰지 말고 다른 일 봐도 돼요. 그는 잠시 말없이 있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두 분께 진 빚이 많습니다. 선배님께서는 항상 과분한 도움을 주셨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아마 남편이 학비를 내준 걸 말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남편도 덕분에 늘 든든해했어요. 지금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요. 하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괜히 우리 때문에. 제 말에도 민 변호사는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은 허언이 아니더군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그를 통해서 만약에 일을 다 대비해 두었더라고요. 집이나 재산 같은 것들도 다 제가 안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고요. 덕분에 제가 머리 아플 일 없이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총명하고 꼼꼼하던 남편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현실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죠. 간병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절대 쉽지 않다는 거려. 평생 정을 쌓으며 함께 지내온 남편이지만 맨날 천장만 바라보면서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걸 보자니 마음이 아픈 걸 넘어서 나중에는 미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나보다 하루만 늦게 아프지. 왜 먼저 아파서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정말 못된 생각인 걸 알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남편을 미워하게 만든 세상도 원망스럽고요. 남편은 버티고 버티다가 몇 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 말로는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임종을 지키는데 남편이 순간 마지막으로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면서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눈을 빛내니까 순간 소름도 돋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트몽마르, 트몽마르.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베개에 머리를 뉘었고 우리의 대화는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제 손에 남은 남편의 하얀 손자국을 한참을 멍하니 보다가 불현듯 깨달았어요. 몽마르트. 남편이 죽기 전에 저와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떠올렸던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에서까지 저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거죠. 남편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남편 앞에서 설설기던 사람들이 막상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오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우직하게 장례식장을 지켜준 사람도 있었죠. 민 변호사가 그랬어요. 남편 유언 집행을 위해서 온 이유도 있었지만 남편의 후배로서도
진심을 다하는 게 느껴졌죠. 그런 민 변호사에게 고맙기도 하면서도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귀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트몽마르, 몽마르트. 바보같이 왜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저와의 약속을 떠올렸던 건지.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마냥 과부된 게 슬픈 줄 알고 위로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죠.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던 사람을 두고 저 힘든 것만 생각한 것 같아서요. 남편의 장례가 모두 끝나고 유언 집행인인 민 변호사의 주관 아래 아들 내외와 함께 남편의 유언을 들었어요. 그 와중에 경수와 소연이 모두 표정이 뚱하더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플 때 병원에 제대로 한번 오지도 않더니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저런 태도라니요. 유언장의 내용에는 가족에 대한 남편의 사랑 고백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유언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고인의 마지막 말을 낭독한 후 재산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두 제 앞으로 옮기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슬픔을 깨고 나온 건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뭐야, 그럼 내 몫으로 아빠가 남긴 건 하나도 없다는 소리잖아. 경수가 불만을 터뜨린 건 자기 앞으로 아무런 재산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였죠. 제가 눈물 흘리던 눈으로 경수를 노려보자 녀석이 그제서야 실수했다는 듯 입을 다물더라고요. 자기 아빠의 마지막 한마디를 새겨들어도 모자랄 판에 이 와중에 돈 이야기라니요. 민 변호사가 저 대신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어머님 앞으로 남겼습니다. 이미 관련 서류 작업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건 가족인 우리하고도 상의를 해야. 며느리 소연이까지 순간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대더니 이내 경수와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저는 그 둘의 태도에 뜨악해져 있었답니다. 이 아이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아빠에 대한 마지막 추억을 논하고 유언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봐도 모자랄 텐데 저런 식이라니 자기 아빠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긴 한 걸까? 늙으면 자식으로부터 돌아오는 건 이런 배신감과 천대뿐인 걸까? 슬프고 서운한 마음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아예 아들 내외는 멀리하고 민 변호사의 차를 타고 돌아갔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눈물만 짓고 있으니까 운전하던 민 변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고요.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더 심한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의 경우에는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조치를 잘해 놓으셔서 다행인 편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들을 더 겪으실 수도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최대한 돕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더 겪을 수도 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죽음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해서 워낙 경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 혼자 있으려니 전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참 간병 생활을 할 때는 집은 그저 짐을 보관하는 정도였고 남편 옆에 간이 침대가 거의 제 집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집에 혼자만 있으려니 많이 막막하더군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보니 적막하고 쓸쓸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소파에 누워서 과일을 먹던 남편의 웃는 모습이 떠올랐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우울하게 보내고 있는데 소연이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반찬을 가지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소연이가 우리 집에 몇 차례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자주 오갔죠.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얘가 원래 이렇게 살갑게 굴던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서 솔직히 몇 번은 오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나 혼자 있다고 먼저 일부러 연락을 한 것 같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소연이가 올 때마다 제 기분이 좋아졌느냐고 한다면 그건 단연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더니 나중에는 점점 자기 집 안방처럼 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요즘 파김치는 안 하세요? 남편이 요즘 파김치 먹고 싶다고 자꾸 노래를 불러서요. 내가 지금 파김치 담그게 생겼니?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 그간 남편의 보호와 중재 덕분에 제가 소연이에게 직접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더군요. 사실상 제대로 된 고부 생활은 당시에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파김치? 그래, 너네가 먹고 싶다면 해줘야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건 없냐 저건 없냐. 어머니 없는 동안 청소를 해놓을 테니 비밀번호 좀 알려주시라. 이래저래 바라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올 때 뭘 사오는 것도 아니면서 받아갈 때는 아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매번 말하는 소연이의 태도에 점점 질리기 시작했죠. 거기다 가장 거슬리는 건 소연이가 지나가는 말처럼 자기들 사정을 말하는 거였어요. 요즘 저희 집이 많이 힘들어요. 남편이 이번 일은 잘해본다고 하더니 역시 또 잘 안 됐나 봐요. 주택담보대출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희 집은 애초에 어머님 집처럼 자가도 아니라서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세 가지였어요. 우선 첫째는 도대체 왜 자기네 집안 사정 힘든 걸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내 앞에서 하는지. 그리고 둘째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남편이자 내 아들이 하는 일인데 역시 또 잘 안 되다니요. 소연이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나한테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달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도 저는 참고 인내했어요. 그래, 그래도 며느리도 가족이니까. 어쨌든 집안에 나 혼자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저런 소연이라도 오가는 게 내 정신 건강에도 좋을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버텼죠. 그런데 사건은 뜻밖의 터지더군요. 경수가 소연이랑 같이 저희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온 날이었어요. 항상 바쁘다고 소연이만 오다가 경수가 같이 오다니 조금 의외였죠. 하나, 사람의 행동에는 항상 의도가 있다더니 경수가 온 거에도 목적이 있더군요. 녀석이 바라는 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밝혀졌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니 무슨 말이겠어요. 보나마나 뻔하게 돈 이야기겠죠. 솔직히 아예 지원을 안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면 일부 재산을 처리해서라도 도울 생각이었죠. 남편이 남겨준 재산은 잘만 관리하면 실버타운에 들어가고도 남을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수가 말을 참 정떨어지게 하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금리도 너무 많이 올랐고 마지막으로 받은 대출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하루 시작이 독촉 전화라니까요. 돈이 나가는 구멍은 많은데 들어오는 곳은 적고 솔직히 그럴 때마다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해요. 아빠가 원망스럽다고? 그건 또 무슨 말이니? 경수가 잠시 주저하다 말을 잇더군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저인데 제가 한창 일할 나이라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시면서 엄마한테만 재산을 몰아주다니요. 그리고 애초에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고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관리하는 것도 제가 훨씬 잘할 자신 있는데. 저는 경수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에 대한 언행은 물론 제가 주부라는 이유로 비하하는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경수랑 소연이가 논하다니요. 지금껏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남편에게 손을 벌린 게 어디 한두 번인가요? 저도 남편 몰래 소연이에게 돈을 따로 준 적도 있어요.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소연이가 갚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와 막말하다니. 저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다니 마음이 편치는 않구나.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길래 그러는 거니? 제 말에 경수랑 소연이 얼굴이 조금 밝아지더라고요. 제가 자기들한테 당장 돈을 주기라도 할 것처럼 느꼈나 봐요. 곧바로 숨김없이 자기들의 속내를 털어놓더라고요. 그것도 다소 심할 정도로요. 엄마, 이번에 좀 크게 필요한데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여기저기 다 해봤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엄마가 돈을 주거나 현금이 없으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주시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이번 사업은 정말 확실하거든요. 경수의 말이 끝나자 소연이도 한마디 거들었죠.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기회를 잡으면 정말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도 저희 덕분에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둘은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을 말하듯 이야기했어요. 10억이라는 돈이 그저 손쉽게 줄 수 있는 금액인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변호사로서 평생을 성실히 일했고 그 돈은 남편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죠. 그 모든 돈을 쉽게 생각하는 경수와 소연이의 태도에 가슴이 아파왔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경수를 바라봤죠. 경수야, 엄마도 너희가 힘든 건 이해해.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아. 하지만 그 돈은 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서 모은 돈이야. 그걸 이렇게 한순간에 내줄 수는 없단다. 그리고 너희가 그 돈을 받아서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잖니? 이전에도 무조건 된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갔다가 잃어버린 게 어디 한두 번이니? 경수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그냥 돈을 가지고만 있을 뿐이잖아요. 엄마한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는 평생 쓸 수도 없고 차라리 우리한테 주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아빠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저는 경수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빠도 그걸 원하셨을 거라니요. 남편은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을 남겨둔 거였지. 그 돈을 경수와 소연이에게 내어주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경수야, 그리고 소연아, 너희가 힘들어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지금 이 돈은 너희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겨주신 거야. 너네 것이 아니란 말이다. 너희가 원하면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경수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소연이도 말없이 경수를 쳐다보았죠. 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그날 저녁 식사는 그렇게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하는데 며느리가 돕겠다는 말도 하지 않더군요. 둘이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각자 휴대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 제 귀에 경수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거실에서부터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내 말이 틀려? 솔직히 이제 엄마가 돈을 어디에다 쓸 건데? 해봤자 요양원에 들어갈 돈 정도만 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알아보니까 1년에 2천만 원 정도 하더만. 당장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대체 뭘 더 망설이는 거냐고. 설거지를 하다가 멈칫했어요. 경수가 지금 저 말을 하면서 내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막 나가는 걸까? 알 수 없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고 설거지를 마쳤어요. 그저 빨리 이 집에서 둘을 내보내고 싶었죠.
이제 그만 가보라고 말하며 둘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걸 보고 있는데 소연이가 입을 열더라고요. 아 참, 이 집 비밀번호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대로죠. 비밀번호?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을 끔뻑이다가 이내 기억이 났어요. 며칠 전 소연이가 우리 집 청소를 해주겠다며 비밀번호를 물어봐 알려줬던 기억이요. 그래서 그렇다고 답했죠. 그랬더니 소연이가 씩 웃으면서 알겠다고 말하고는 가는 거예요. 왜인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 타이밍에 비밀번호를 왜?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저 예감일 뿐이었고, 그러다 보니 어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애매했죠. 고민하다 생각이 난 게 민 변호사였어요.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경수와 소연이가 한 말까지 모두 다요. 차분히 말을 듣던 민 변호사가 입을 열더군요. 이 정도면 보통 상황은 아닙니다. 아드님 내외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보통 상황이 아니라니 그게 정확히 무슨 말씀일까요? 두 사람이 돈 때문에 형수님께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실 것 없습니다. 돈 앞에 부모 자식도 없는 세상이니까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형수님의 안전입니다. 사고에는 항상 전조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지난번 유언 집행과 이번 저녁 식사 때 사건으로 명백히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선을 넘었다니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리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간접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자제분하고 그 며느리만 따로 보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오늘 형수님께 했다는 말들을 고려해 볼 때 자기 부모보다는 돈이 더 급한 사람들입니다. 되도록 가족과 아예 분리되어 지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던지 하다못해 제주도 같은 곳에라도 가서 머무시는 건 어떠실까요? 가셔서 잠시 생각도 정리하시고요. 한번 고민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통화를 마치는데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천륜을 저버리는 나쁜 짓을 한다고? 우리 경수가 나에게 상상도 하기 싫은 괴로운 일이었어요. 아무리 자기들 상황이 어렵다고는 해도 설마 그런 짓까지 할까? 생각을 흩어버리려 TV를 틀어도 뉴스에서 자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사는데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해도 그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다니. 그리고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며 지내야 한다니 슬펐어요.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왔죠. 떨리는 마음으로 아직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이의 서재에 들어가 앉았어요. 가만히 앉아 숨을 들이마시면 남편의 향기가 느껴졌죠. 진작에 정리해야 했지만 아직 미련 때문에 하지 못한 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책상에 작은 액자가 2개 보이더군요. 하나는 저랑 찍은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탁 트인 외국의 풍경이었어요. 저는 한눈에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있었죠. 몽마르트. 그이가 마지막까지 기억하던 그 장소. 문득 경수 내외와 계속 이렇게 반목하느니 차라리 몽마르트로 떠나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도 하기 싫지만 민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대로 제가 계속 한국에 머무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더 안 좋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이내 피식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내 집이 여기고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도 여기인데 어딜 가나 싶은 생각이었죠. 하나 그런 생각이 바뀌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제가 잠깐 장을 보러 집 앞 마트에 간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집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번호를 누르려던 손이 멈칫했죠.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무서운 마음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안을 보니까 남자 신발 하나, 여자 신발 하나가 있더라고요. 낯선 신발이 아니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 것이었죠. 안방문과 남편이 쓰던 서재문이 열려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이끌리듯 안방방부터 확인했어요. 도둑이라도 맞은 듯 뒤집어져 있더군요. 뒤이어 서재로 고개를 돌리니 보인 건 남편 서재를 이 잡듯이 뒤지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형형한 형광등 조명 아래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자기들끼리 중얼대고 있는 모습. 순간 소름이 쫙 돋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문지방에 주저앉았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를 들은 경수랑 소연이가 멈칫하더라고요. 둘이 뭘 찾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온 줄도 모를 정도로 집중한 건 틀림없었죠. 경수가 어물대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려는데 소연이가 재빠르게 치고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죄송해요. 놀라셨죠?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이 예전에 아버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물건 하나를 자꾸 이야기해서요. 그거 찾으려다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물건? 대체 무슨 물건이길래? 아니, 그런 건 다 차치하고 너희 둘이 어떻게 나도 없는데 집에 들어온 거냔 말이야? 그거요? 지난번에 제가 청소해드리겠다고 비밀번호 여쭤봤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 와봤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어머님이 답이 없으시길래요. 아니, 정상인이라면 집주인이 없으면 들어올 게 아니라 전화부터 해야? 말하던 제 입이 멈추었어요. 남편의 유일한 흔적을 멋대로 쑤시고 있는 경수와 소연이. 둘의 모습은 어딜 봐도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녀석들의 등 뒤로 이리저리 헤집어진 남편의 서재 책상과 서랍들이 보이더군요. 그건 절대 간단한 물건 따위를 찾으려고 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죠. 게다가 여전히 제 앞에 서 있는 둘의 동공은 시커멓고 커다랗게 확장되어 있어서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무섭더라고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인 경수의 얼굴마저도요. 물건을 찾아? 그냥 한번 들어와? 네 아버지가 무슨 물건을 남겼다는 거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다른 데로 말해라. 너네 돈 때문에 이러는 거니? 정말 돈 때문에 나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도둑처럼 집안을 뒤진 거야? 제 목소리가 커지자 소연이는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때 경수가 입을 열더군요. 도둑이라뇨, 엄마. 애초에 저희를 이렇게 내몬 건 엄마랑 돌아가신 아빠잖아요. 조금만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애시당초 이딴 일로 서로 창피할 일은 없었다고요. 그리고 아빠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깟 돈 쪼가리 꿔주면서 나한테 잔소리했던 거 아주 지긋지긋해서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경수의 말에 충격을 받아 휘청였어요. 평생 자기를 위해 살아온 아빠를 저런 식으로 비방하다니. 폐륜을 넘어서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부류가 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두 손을 떨며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들었어요. 경수와 소연이가 물건을 뒤지느라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내팽개친 것들. 하지만 그건 하찮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평생을 담은 기록들이었죠. 저는 종이 뭉치를 들고 초연한 얼굴로 경수를 바라보았어요. 너무나도 변해버린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있더군요. 그만하자, 경수야. 이만 돌아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없다. 아니, 있다고 해도 내가 주지 않을 거야. 여긴 내 집이니까. 이미 민 변호사에게 말해서 그 사람도 여기에 오고 있다. 여기에 둘이 계속 있으면 민 변호사에게 말해서 어떻게든 내보낼 거다. 민 변호사에게 말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을 쫓아내려면 어떤 말이든 해야 했죠. 제 말에 경수와 소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더군요. 이윽고 저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엉망이 된 서재 가운데 멍하니 섰어요.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남편의 흔적이 산산조각나고 더럽혀진 기분이었답니다. 남편이 죽고 더 돈독해진 가정도 많다는데
경수와 소연이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 저와 남편이 자기들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그들 곁에 제가 머문다면 오늘과 같이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민 변호사가 바로 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상황을 자세히 판단해야 하니까 서재를 정리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이윽고 민 변호사가 와서 서재를 보더니 나지막이 탄식했어요. 결국 그 둘이 일을 저질러 버렸군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몸은 멀쩡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남편 유언장이라도 찾아서 바꾸려고 했던 걸까요? 제가 자기들 재산을 가로챘다고 생각해서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애초에 유언 집행인은 저였으니까요. 하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최근에 며느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말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혹시 형수님 인감증명서랑 도장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인감증명서요? 저는 민 변호사의 말을 듣다가 무심코 하고 소리를 내었어요. 서둘러 남편 서재 금고에 가보았죠. 제 인감이랑 중요한 서류는 모두 거기에 담겨 있었거든요. 남편이 있을 때부터 습관이었고 아들 내외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금고를 보니까 역시나 금고 비밀번호를 틀려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3번 틀리면 경보가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딱 2번 틀려서 붉은 불이 2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경수랑 소연이의 목적은 바로 금고에 담겨 있던 서류였던 거예요. 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민 변호사가 차분한 투로 말해주더군요. 예상했던 대로군요. 형수님, 그 두 사람은 단순히 물건을 찾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형수님의 인감증명서와 서류를 손에 넣어서 주택담보대출이든 뭐든 무슨 짓이든 시도하려던 걸로 보입니다. 실패한 것이 천만다행이죠. 저는 민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몸이 떨렸어요. 그저 돈이 급해서 잠깐 손을 벌리는 줄로만 알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민 변호사가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형수님의 재산과 신변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형수님의 모든 중요한 서류와 인감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현관 비밀번호도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이제는 이 집에서 더 이상 평안하게 머물 수는 없다는 걸요. 하지만 저 자신을 지키려면 고작해야 비밀번호 바꾸는 걸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도 느껴졌죠. 이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집 주소야 동사무소에 물어서 찾아오면 금방이니까요. 그 사이 민 변호사가 말을 잇더군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전 이제 곧 한국을 떠나 프랑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렸지만 앞으로는 혼자 이 모든 걸 겪으셔야 할 터라. 그가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말했어요. 이런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지만 저랑 같이 프랑스로 가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형수님께서 원래 프랑스어 전공자이시기도 하고 거기에 제 와이프도 있으니 적응이 힘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는 쉽사리 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간다는 거야. 프랑스로 간다니 언어는 대충 한다지만 문화도 다르고 나이도 있는데 건강은 괜찮을까? 병원은 어떻게 다니지? 머릿속에는 수많은 걱정이 떠올랐어요. 프랑스로 떠난다는 건 너무나 큰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한국에 남아있자니 경수와 소연이의 행동이 더 심각해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남편의 서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처참하게 망가진 남편의 서재. 경수와도 정이 떨어져 버린 지금 그 서재는 사실상 제가 한국에 머물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훼손되어 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제가 한국에 더 머물 이유는 없었어요. 그 사이 민 변호사가 체념한 듯 말하더군요. 역시 너무 무리한 제의였나 봅니다. 그럼 일단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형수님이 머무실 만한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갈게요. 네? 저는 민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저도 변호사님 따라서 갈게요. 프랑스로요. 민 변호사는 놀란 듯 눈을 끔뻑였지만 제가 허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는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도움으로 항공권이 마련되었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어요. 한국에서 제가 가져갈 짐과 재산들을 정리했죠. 중요한 재산과 서류는 전문 업체에 맡겨 보관했고 저는 프랑스행을 위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머물던 집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았죠. 혹시라도 경순애가 다시 와서 뒤집어 놓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캐리어에 짐을 다 챙기고 나서 깜빡 잊은 게 생각나서 급히 남편의 서재에 갔어요. 중요한 물건 하나를 빼놓고 갈 뻔했었죠. 마지막 짐까지 챙기고 나서 저를 데리러 온 민 변호사의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죠.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설렘이 아니라 경수와 소연이가 갑자기 나타나 제 팔을 붙잡을까봐 무서운 거였어요. 제가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주변을 둘러보니까 민 변호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다독여줬어요.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제가 아는 지인들도 많고 하니까요. 선배님이 남기신 재산도 충분할 거고 그곳에서 당분간 생각을 정리하면서 지내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십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호흡하고 비행기에 올랐죠. 그렇게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저는 프랑스에 도착했어요. 유럽의 하늘은 쾌청하더군요. 금발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민 변호사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일단 임시 거처로 머물 숙소를 배정받아 짐을 풀었죠. 숙소는 파리 근처 고풍스러운 호텔이었어요. 함께 짐을 옮겨준 민 변호사가 묻더군요. 제대로 머물 집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여기에 계시면 됩니다. 오늘이 첫날이라 피곤하시긴 할 테지만 혹시 가고 싶은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원하시면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캐리어에서 남편의 서재에서 챙긴 짐을 꺼내며 말했죠. 있어요. 몽마르트에 가고 싶어요. 마침내 도착한 몽마르트에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파리의 맑은 하늘 아래 언덕 위로 이어지는 자갈길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거리 곳곳에는 화가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커피와 갓 구운 크로아상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죠. 길거리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아코디언 선율이 귀에 감미롭게 들려왔어요.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발밑에서 자갈이 자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은 코끝에 신선한 공기를 실어날랐죠. 살짝 달콤한 크레페 냄새가 풍겨왔고 길가의 작은 가게에서는 다양한 기념품들이 반짝였어요. 햇살은 따사롭게 내리쬐고 하늘은 한없이 푸르렀어요. 하나씩 계단을 오르며 그간 스쳐온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감싸주었고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나라 언어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소연이를 닮은 계단을 꾹 지르밟고 경수를 닮은 계단을 잠시 머뭇거리며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 차마 밟지 못한 채 옆으로 비켜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남들은 오르면서 힘들어하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오르면 오를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제일 꼭대기에 오를 때쯤에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죠. 그 바람에는 어쩐지 남편의 향기가 담겨 있는 듯했어요. 탁 트인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니 성당들이 장엄하게 위엄을 뽐내고 하얀 지붕의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고 하늘에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어요.
저는 가까운 식당 야외 테라스에 앉았어요. 나무로 된 테이블 위에는 작은 꽃병에 라벤더가 꽂혀 있었고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졌죠. 와인을 주문했고 미리 챙겨온 물건을 주섬주섬 꺼냈어요. 붉은 와인에서는 풍부한 향기가 올라왔고 햇살에 비친 와인잔은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민 변호사가 제가 무얼 하는지 의아하게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제 앞에 반드시 세워놓았어요. 와인 잔을 남편의 액자 옆에 한 잔, 제 앞에 한 잔, 민 변호사 앞에 한 잔 놓고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액자 속 환하게 미소 짓는 남편을 보고 말했죠. 당신 말대로 정말 왔네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그 말을 하는데 분명 미소를 짓고는 있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제 눈물을 닦아주는 것만 같았어요. 민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저와 함께 와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남편을 추억하며 조용히 잔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제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시작되었답니다. 와인 양조장에 가거나 현지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는 것처럼 특별한 경험도 있지만 결국 사람 사는 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살 작은 집도 확정해서 이사했고 그 과정에서 민 변호사의 와이프 덕에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이웃 주민들에게 하나 둘씩 예의와 문화를 배우며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들은 토론을 무척 즐겨 하더군요. 한번 불 붙으면 몇 시간이고 계속이요. 간단한 가십부터 정치, 스포츠 별의별 주제로요.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설프게 알아듣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도 오기로 해서 그걸 기대하며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경수와 소연이 두 아이의 연락도 물론 받았어요. 어떻게 한 건지 제가 해외에 있다는 걸 귀신같이 알아채고 원망 서린 문자를 보내놨더라고요. 자기들은 죽어가는데 버리고 가면 그게 부모냐면서요. 섬찟했죠.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하고요. 물론 남편하고 제가 모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경수와 소연이 둘이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엄하게 한마디씩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모두 두 사람을 위한 일이었어요. 결국 지금까지 그들이 돈 때문에 힘든 건 본인들의 문제였죠. 돈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저에게 돈을 요구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지기 싫으니 저희를 원망하는 거였고요. 저는 여전히 경수가 보고 싶어요. 제 아들이 그립고 그 아이만의 향기가 생각나요. 하지만 그립다가도 남편의 서재를 도둑처럼 뒤지던 그 모습, 그 살벌한 기색을 떠올리면 무서워서 하려던 연락도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멀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프랑스에는 비자 없이 90일까지 머물 수 있어서 조금 있으면 옮겨야 할 수도 있고 민 변호사를 통해 비자를 얻어 더 머물 방법을 찾을 수도 있죠. 그 또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지금은 하루하루 내 평화롭던 일상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점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이씨 할머니의 차분함과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이씨 할머니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정답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